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엔비디아 GPU는 없어서 못 사는 상황입니다. 지금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더 거센 상황이라는 건 맞다라는 얘기죠. 과연 이 엔비디아가 이 블랙엘을 지원이 되게 되면은 AMD한테 수혜가 올 것이냐.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달공학 에러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차세대 GPU죠. 이 블랙엘이 담기는 서버 렉에 열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지금 렉을 다시 설계하고 이렇게 서버 업체랑 협업을 하다 보니 이게 딜레이가 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블랙엘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으로 이 전력을 많이 올리기도 했고, 블랙엘 2개 칩에다가 그레이스 CPU를 하나 합친 GB200이라고 하는 이 슈퍼칩을 내놓았죠. 그러한 거를 36개 따다다닥 꽂아가지고 블랙엘이 72개가 꼽혀 있는 것이 바로 저 GB200 NVL72라고 하는 렉인데, 기존의 공랭식을 버리고 액체 냉각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냉각 용량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도된 내용이 있어서 요거가 어떻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 건지, 진짜로 딜레이가 돼가지고 엔비디아의 어떤 리스크가 될 부분인지, 그래서 다른 업체들한테 도움이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좀 정확하게 파악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매체입니다. 디인포메이션이라는 매체죠. 엔비디아한테는 굉장히 좀 우호적이지 않은 탐사 보도를 하는 테크 전문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기사 이후에 로이터도 그렇고 다른 여러가지 매체들이 옮겨 쓴 거죠. 엔비디아 AI 칩이 오버히팅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예 그냥 자극적으로 막 연기된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정작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대변인이 대답을 한 거는 로이터를 통해서 대답했기 때문에 로이터에 있는 기사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엔비디아의 새로운 블랙엘 AI 칩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 오버힛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근데 충분한 시간이 없다라고 이 커스터머라고 하면 이제 메타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그런 기업들이 되겠죠. 그래서 충분한 시간이 없는데, 뭘 할 충분한 시간이 없다?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세우고 돌리는 데에 충분한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지연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렇게 했다라고 디인포메이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조금 더 기사를 더 살펴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칩메이커, 그러니까 엔비디아죠. 엔비디아가 공급자한테 물어봤다. 이 공급자라고 하는 거는 바로 서버를 만드는 사람들이죠. 뭘 요청했냐? 렉의 디자인을 계속 바꾸라고, 여러 번 바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오버힛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엔비디아의 칩 설계 자체의 문제, 칩 제조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걔네들은 원래 이렇게 그 TDP가 굉장히 높은,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얘기가 되고 있죠. 그리고 그거의 냉각을 위해서 리퀴드 쿨링, 좀 이따가 설명드릴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적용해가지고 열을 식히는 역할을 했는데, 엔비디아가 칩 메이커로서 칩을 만들고 나면은, TSMC랑 HBM 거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만들고 나면은 걔네들을 이제 실제로 서버 렉을 만드는 HP라든가 델이라든가 슈퍼마이크로 같은 그런 기업들이 렉을 만들어줘야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렉이 뭔가 열이 잘 안 빠지기 때문에 여러 번 이 설계를, 렉 설계를 바꾸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로이터한테 얘기를 한 건 요겁니다. 엔비디아의 이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번 이터레이션 돌게 돼 있는 거가 이게 굉장히 노멀하고 기대가 됐던 부분이다. 그러니까 예상이 됐던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렉을 설계를 바꾸고 하는 작업들 자체가 그냥 문제라고 볼 게 아니라 원래 이게 엔지니어링 하는 과정에서 고쳐가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 인텔처럼 제품이 출시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결함이 있어가지고 뭐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겠다느니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직 출시가 안 됐잖아요. 그리고 NVL72라고 하는 엔비디아의 큰 이 서버 렉은 엔비디아의 칩도 들어가는 뿐더러 거기에다가 서버까지 완결되고 냉각 시스템까지 완결된 그러한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직 완제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뭐 리디자인 과정 자체는 굉장히 노멀한 일이다라고 엔비디아가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주장인 것이고요. 그런데 또 이제 여전히 찜찜한 부분들이 있죠. 지난 8월에 똑같이 이 디인포메이션에서 이런 기사를 냈죠. 새로운 AI 칩이 딜레이 된다라고 하면서 결함이 있다라고 하면서 최대 막 이제 내년 분기까지 미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때는 결과적으로 이 디펙이 있었음을 시인을 했어요. 설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TSMC가 근데 잘 도와줘가지고 해결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면은 결국 이 TSMC가 쓰는 코어스 L이라고 하는 이 기술을 사용할 때의 문제인데, 제가 유리기판 영상에서 굉장히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것이, 유리기판이 이렇게 열을 많이 받으면은 얘네들 물성 자체가 실리콘의 이 열 팽창 계수, 그리고 다른 물질의 열 팽창 계수, 이런 것들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아주 넓은 기판이나 넓은 인터포저, 이런 넓은 것들을 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얘네들이 열에 의해서 서로 팽창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바이메탈처럼 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휘어지다 보니까 원래 이게 범퍼들이 도선이 연결돼야 될 부분들, 금속들이 충전돼야 돼서 시도가 왔다 갔다 해야 될 부분들이 서로 떨어지면서 흔히 와피지 문제라고 하는 이 휘어지는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디인포메이션이 8월에 짚었던 문제가 어떤 문제였던 간에 하여튼 이러한 결함으로 예상이 돼서 훨씬 더 미뤄질 거다라고 자극적으로 보도를 낸 것으로 보이고요. 이 코어스 L이라는 기술은 원래 코어스
S라고 하는 것이 진짜 웨이퍼에서 찍어내는 실리콘 인터포저를 이용한 가장 비싼 방식이고요. 요거를 좀 더 싸게 한 방식이 코어스 R이라는 방식이죠. RDL이라고 하는 재배선 측만 이렇게 기판처럼 만드는 거고, 코어스 L은 이거에다가 LSI라고 로컬 실리콘 인터커넥트라고 특정한 영역에만 딱 실리콘 브릿지를 딱 연결해가지고 칩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걔네들의 이제 열팽창 개수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위에 HBM도 있고 엔비디아의 블랙웰이라던가 이런 것들 다 연결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 연결을 할 때 이 RDL 인터포저에 연결을 하려고 하는데 얘네들끼리 열을 많이 받을 때 이제 휘어짐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라고 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을 했죠. 그래서 메인보드 기판이랑 얘네들 뭐 인터포저랑 얘 칩들 사이사이에 휘어짐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GPU 실리콘의 이 상단의 메탈층이나 범프의 구조를 바꿨어요. 엔비디아의 설계를 바꾼 거죠. 그래서 젠슨항이 말했던 것도 사실 맞는 거죠. 생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수율을 높이기 위해 위쪽 설계를 바꿨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마스크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아예 열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데 렉 구조를 바꿔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걸 좀 자세히 뜯어봐야 할 텐데, 과연 디인포메이션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말로 엄청나게 많이 밀릴 거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디인포메이션은 옛날부터 엔비디아한테 별로 우호적이지 않았어요. 굉장히 자극적인 보도를 많이 냈어요. 짐 켈러를 이제 모셔와가지고 엔비디아가 이제 굉장히 공격적인 판매를 하는 거, 요거가 잘 안 될 거다라고 하면서 얘기가 된 것도 있고, 같은 분들 보이죠. 아미르 에프라티, 스테파니 팔라쫄로, 요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이제 반독점법 관련해서도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는데, 항상 이 실적 발표 전에 요런 것들을 빵빵 터뜨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GB200이 쭉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블랙엘 GPU가 2개씩 들어가니까 총 72개의 프로세서가 들어가잖아요. 이 렉 하나의 머신, NVL70이라고 하는 이 머신 자체가 최대 120kW를 소모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흔히 이제 열 밀도가 높다라고 얘기하는데, 똑같이 저런 크기의 렉을 만들 거잖아요. 근데 저 안에서 열이 너무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야 할 텐데, 그래서 엔비디아가 먼저 리퀴드 쿨링 방식, 즉 액체 냉각 방식을 사용을 한 거죠. 이거를 이제 언론에서는 순행식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순행식, 물을 이용한 방식이 아닙니다. 액체 냉각, 리퀴드 쿨링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저는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물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리퀴드 쿨드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런 렉들이 이제 리퀴드 쿨링으로 빨리 이렇게 순환을 시켜서 냉각시킬 수 있는 전체적인 이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사실 리퀴드 쿨링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기존 방식으로 이제 보통 에어 쿨링으로 하는 방식도 있을 뿐더러, 리퀴드 쿨링 방식에서도 이렇게 다이렉트 투 칩 방식이라고 칩에다가 이렇게 메탈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 리퀴드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칩에서 발사하는 열을 바로바로 빼주는 그런 방식들도 있고, 그거를 이제 렉의 후면도, 그러니까 뒤쪽 문이죠. 문 쪽으로 이제 계속 빼는 방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이 액체 냉각이라는 방식, 이머전 쿨링이라고 하는 방식이죠. 액침 냉각과 액체 냉각은 다르거든요. 똑같이 액체를 사용하지만 얘는 아예 이 칩을 이제 그냥 침수시키는 거죠. 전도성이 없는 액체를 넣어가지고 열을 바로바로 뺄 수 있도록. 근데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면은 기존의 데이터 센터의 전체 구조를 완전히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액체 냉각으로 바로 가지 않고 기존의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액체 냉각 D2C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세한 냉각 방식은 안달공학 냉각, 뭐 데이터 센터 냉각 이런 거 검색하시면은 제가 자세히 설명해 놓은 콘텐츠들이 많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티브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면은 기존에 있는 어떤 방식들은 3kW에서 10kW, 15kW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리퀴드 쿨링까지 가면은 20kW에서 이제 200kW까지 간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렉당 120kW라고 했죠. 흔히 이제 다이렉트 투 칩 방식, D2C 방식 같은 경우에는 NVL70A 같은 고밀도의 렉에 냉각을 할 때에는 이 냉각판을 여러 개를 넣어가지고 전체를 이제 쫙쫙쫙 냉각을 하는 방식으로 병렬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게 되겠죠. 나중에 더 많이 돌려야 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게 리퀴드 쿨링 중에서도 액침 냉각 쪽으로 더 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선도 엔지니어들의 판단들도 약간 이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열을 많이 줄여야 한다는 거죠. 이 패시브 레어도, 액티브 레어도,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렉의 뒷문, 후면도 방식이라고 하는 방식들인데, 요거는 다른 콘텐츠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이 엔비디아의 이 열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해결하기 힘든 문제이긴 하거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엔비디아 칩이 아니라 AMD의 MI300X라고 하는 GPU입니다. 그러니까 호퍼 GPU의 상대가 됐던 바로 그 경쟁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가에 있는 것들은 다 HBM이라고 보시면 되고,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칩렉 구조를 사용합니다. AMD는 인텔이랑 CPU 붙을 때도, 엔비디아의 GPU를 붙을 때도 칩렉 방식을 일찍이 도입을 해서 사용했죠. 전체를 크게 한 다이로 해서 모놀리틱 구조로 하는 엔비디아, 그러니까 거의 858 제곱미리의 크기를 꽉꽉 채워서 쓰는 엔비디아하고는 다르게 저렇게 칩렉 구조로 이제 뿌려가지고 칩을 구성을 하다 보니까 방열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게 있죠. 물론 성능을 이제 그만큼 빽빽하게 못 넣으니까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그냥 발열의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여전히 AMD는 공냉식을 쓰면서 동시에 리퀴드 쿨링을 앞으로 접근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엔비디아는 어쩔 수 없이 리퀴드 쿨링으로 빨리 가야 할 부분이 있었던 것이, 애초에 이
파티클 리밋 사이즈로 858제곱미리를 꽉 채워 만든 이 트랜지스터 빡빡 넣은 그 칩을 블랙엘이라고 하고 그 블랙엘을 2개나 넣어가지고 한 공간에 너무 많은 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이 열을 빨리 냉각하는 문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질 수 있는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엔비디아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물론 엔비디아가 그때까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여러 가지 심리 구조를 또 다음으로 도입을 한다거나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만큼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제 꺾일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회계연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봤을 때 얼마나 성장했냐라고 보면은 엔비디아의 세 자릿수의 성장이 이제 끝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세 자릿수예요. 세 자릿수. 지금 24년 3분기 때 거의 200% 수준이죠. 세 자릿수고 4분기 때는 또 더 높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도 더 높게 가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확 꺾일 거다 하는데, 이게 애초에 이 이익이 이렇게 꺾인다라는 게 아니고요. 생산 성장률이 꺾인다라는 겁니다. 성장은 계속 하고 있어. 그것도 무려 세 자릿수로 200%, 250% 성장하고 있는데, 그게 100몇십 프로로 줄어들 거고, 내년 말이 되면은 이게 두 자릿수 성장률로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두 자릿수 성장률도 엄청나게 커요, 사실. 근데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의 블랙엘이 많이 깔리고, 올해는 허퍼 GPU가 많이 깔렸다고 하면은 내년은 이제 블랙엘이 집중적으로 깔리겠죠. 그러면은 이제 엔비디아 인프라가 다 깔리고 하면은 이제 빅테크들도 별로 안 사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정확한 논리는 제가 월스트리트 에스티메이트를 이제 정확하게 제가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도, 인프라 측면에서 이제 성숙되면은 저게 좀 수요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엔비디아 GPU는 없어서 못 사는 상황입니다. 아마존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엔비디아 GPU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다면은 우리 매출도 그만큼 성장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없어서 못 돌리고 있는 거지, 있기만 하면은 무조건 돌릴 거다라고 하는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더 거센 상황이라는 건 맞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과연 이 엔비디아가 이 블랙엘을 지원이 되게 되면은 AMD한테 수혜가 올 것이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솔직히 약간 회의적이라고 봐요. 일단 첫 번째, 이번 이슈가 결국은 이 렉을 만드는 뭐 HP, 델, 슈퍼마이크로 같은 그러한 서버 업체들이 요거를 엔비디아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서버 업체들의 문제거든요. 이걸 냉각을 시키기 위한 어떠한 방법을 엔비디아와 먼저 얘기하면서 빠르게 찾아나가는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지연이 된다 하더라도 굳이 빅테크들이 그러면 AMD 거를 써야지 라고 생각을 할 리가 만무하고, 그리고 AMD조차도 이 서버 업체들이랑 협력을 하잖아요. 앞으로는 이제 엔비디아를 대체할 성능이 없기 때문에 엔비디아 걸 계속 살려고 하는데, 갑자기 AMD 거를 쓸 리가 만무하죠. 물론 이제 듀얼 서버 방식으로 AMD 거를 이제 구비를 할 수는 있겠지만도, 엔비디아가 안 돼서 굳이 AMD에 더 투자를 하겠다라는 측면에서는 아직 기술적으로는 엔비디아께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많이 간 생각이 아닌가, 비인포메이션에서도 좀 자극적으로 내는 게 아닌가 싶고요. 사실 인텔도 기존 서버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CPU를 시장을 계속 이제 90% 이상을 먹고 왔는데, 그 사파이어 레피즈 때 한 1, 2년 넘게 이렇게 지연이 되다 보니까 AMD가 그 이제 빠르게 치고 올라온 거지, 엔비디아는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제품이 나오지 않은 것이라기보다는 엔지니어링 과정이 있다라고 보는 면도 맞거든요. 결국 답을 찾아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존에 이제 D2C 방식이라던가 이런 방식을 사용했을 때 충분히 배치를 달리함으로써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걱정되는 거는 이 설계와 제조 그리고 렉까지 다 만드는 이러한 주기 자체가 예전에는 2년 단위였는데 이제는 1년 단위로 굉장히 빨라졌다란 말이죠. 후발주자들 AMD라든가 아니면은 빅테크들의 자체 칩 설계 같은 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엔비디아가 B100 다음에 B200 내고 H100 다음에 H200 내고 이렇게 계속 빠르게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은 이 제품 제조 주기가 굉장히 빠른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도입되고 있단 말이죠. 리퀴드 쿨링이라든가 이머전 쿨링이라든가 이런 방식들, 그리고 앞으로는 저러한 방식들이 공정 차원에서의 열을 다운시키는 방식 외에 저렇게 물리적으로 뭔가 해결하는 방안들이 결국은 필요할 거기 때문에, 이러한 설계 제조 주기의 가속화로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점차 열이 더 뜨거워지면은 결국은 이 워피지 문제들, 아까 그 칩을 설계를 하고 얘들끼리 휘어지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제 컨택이 제대로 안 되는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유리기판 얘기도 이제 슬슬 나오고 하는 것들이 다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 렉의 이제 오버히트 문제 관련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았고요. 저는 사실 뭐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런 것들을 막 주의 깊게 보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저는 기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컨퍼런스들을 많이 보지, 실적 발표가 얼마 됐다 이런 것들을 사실 잘 안 봐왔습니다. 근데 엔비디아는 궁금하더라고요. 뭐 200% 막 성장하고 이러니까 이번 실적 발표는 또 어떤 놀람을 보여줄지 기대가 돼서 이번 결합 문제 한번 빠르게 다뤄보았습니다. 안달공학 인스타그램 언리얼텍.에러 많이 팔로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다루지 않는 짧은 아주 빠른 소식들 이렇게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보시고 빠르게 소식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